14장 3절 정적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이후부터 아주 특별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었고, 또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도형들,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라든가 또는 사다리꼴이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역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 같은 경우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도형들은 나름대로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어떤 도형이 주어지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기원전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연구돼 왔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헌사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본다면 아르키메데스는 다음 같은 도형의 넓이를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이 원리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아르키메데스 이전부터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헌상으로 본다면 아르키메데스가 다음같이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할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왔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르키메데스는 이 휘어져 있는 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데 이걸 할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선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이에요. 이건 직선이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남아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또다시 곡선 위에 점을 잡아서 역시 이렇게 할선들을 연결을 해 나갑니다. 할선들을 연결해서 역시 요 남아있는 다른 부분에 파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영역들을 자꾸 삼각형 영역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닐지라도 근사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랜 동안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불규칙한 도형의 넓이를 구해 오다가 16세기 그리고 17세기쯤 왔을 때 이 두 세기에 걸쳐서 차츰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7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극한에 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후반부터는 아주 위대한 두 수학자에 의해서 미분법과 그리고 적분법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두 수학자에 의해서 우리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데요. 이 미적분학이 발견된 이후부터 17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이 미분적분학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네노라는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 미적분학의 남은 정리들을 빠르게 발견해 나갑니다. 즉 라이프니츠라든가 뉴턴이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정리들을 다른 동료 수학자들이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적분을 통해서 불규칙한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발전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쯤에 와서 중후반이군요. 중후반쯤에 와서 독일의 수학자 리만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 정적분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약 200여 년 동안에 미분적분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기법들이었다고 본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집대성에서 이 리만이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정적분 이론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정과 그리고 대학 1, 2학년 교과정에서 배우는 많은 미분적분학 이론은, 특히 적분 이론은 리만이 만든 적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만 정적분,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리만이 이 적분 이론을 처음 창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라이프니츠라든가 뉴턴, 또 그 이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다른 수학자들, 예를 들어서 아르키메데스라든가 또는 문헌사로 나와 있지 않은 그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는 수학자, 기하학자들에 의해서 적분 이론이 어느 정도 태동되어 왔는데 리만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는 것은
완성된 이론을 배우려고 합니다. 즉 역사 발생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부터 이렇게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냈던 이 방법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 방법에는 극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리미트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잘 완성된 이론인 리만 정적분 이론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적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불규칙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론입니다. 오늘날은 적분 이론이 단순하게 넓이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공학 분야라든가 경제, 경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일단 우리의 생각을 넓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만 정적분의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넓이의 개념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셈법으로서 정적분 이론을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리만 합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곡선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좌표축을 도입을 하고 르네 데카르트가 만든 이 직교좌표계 위에 라이프니츠가 정의했던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y = fx라는 함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래프를 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꼭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니라도 상관없는데요. 그림 그리기 좋게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y는 = fx라는 곡선이 xy 평면상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우리는 다음 같은 특별한 도형의 넓이를 리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 곡선 y = fx와 x축과 그리고 x = a와 x = b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하학적인 이 도형을 수학적으로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선과 x축, x = a, x = 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가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 y는 fx는 편의상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fx가 0보다 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물론 우리가 리만 정적분의 개념을 다 이해하게 되면 fx가 음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정적분은 잘 정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관심 대상을 넓이를 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x가 편의상 양수인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리만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르키메데스가 할선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할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리만 이전에 라이프니츠라든가 그 이전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다음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구간 AB를 임의대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등분한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사실 리만 정적분은 임의에 분할해도 무방합니다. 즉 패구간 AB를 임의대로 분할하는데요. 자, 그림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를 임의대로 분할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제 파티션이라는 얘기인데요. 분할의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대문자 P를 써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X0, X1, 첨자를 써서 모두 N+1개의 점들의 집합을 이렇게 P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맨 왼쪽 점 A를 X0로 다시 표시하고 맨 오른쪽 B를 XN이라 표시했을 때 이 사이에 N-1개의 점들을 임의대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이 간격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X1, X2, X3 쭉 가서 XN-1 이런 식으로 자, 이 간격이 만약에 똑같으면 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분으로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임의대로 분할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의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자,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다라 보고요. 편에서 여기가 XK-1 여기는 그냥 XK라 씁시다.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는 XK라 놔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임의 k번째 구간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요 임의 k번째 구간의 길이를 델타 xk 또는 책에 따라서 델타 kx로 쓰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모든 실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커지는 걸로 배열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뺀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 이것은 델타 xk는 요 k번째 작은 소구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은 소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하는데요. p의 자, 이건 놈이라 합니다. p의 놈이라 합니다. p의 놈. 우리말로 읽을 때는 이제 그 크기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줄을 두 줄 거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p의 놈은 어떻게 약속된 것이냐면 맥시멈으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소구간의 길은 델타 x1 이렇게 오른쪽 아래 첨자로 써서 표시할게요. 편의상. 두 번째 소구간의 길은 델타 x2가 될 것이고 k번째는 델타 xk 맨 마지막에 n번째는 델타 xn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 xk라 써서 표시하고 k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n번째 구간까지 모든 구간을 다 나열한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여기는 맨 마지막은 델타 x n 이와 같이 되니까 n번째 구간까지를 모두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줄을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델타 xk, 즉 k번째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max는 맥시멈 값이에요. 가장 큰 값을 결정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델타 xk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p의 놈이라 정의합니다. 이 분할 p에 이것을 우리는 분할 p에 자,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 크기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외래어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놈 또는 이제 한글을 쓸 때 노름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도 하는데 외래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냥 놈이라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놈이라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분할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전체 총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의 점인데요. 이 분할은 결코 등분하지 않는 한 유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할이 유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패관 A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n-1개는 좀 막연하잖아요. 이 사이에 양 끝점 여기가 x0 여기 xn일 때 이 사이에 단 3개의 점만 더 추가해서 분할을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3개의 점을 놓는 배열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여기다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다가 3개의 점을 놓을 때 누군가는 균등하게 놓는 사람도 있겠죠. 각각의 간격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요.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등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3개를 한쪽에 다 몰려서 쓰거나 아니면 듬성듬성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 딱 3가지 경우만 설명해 놨습니다만 이 패관 AB 사이에 단 3개의 점을 배열하는 것도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할은 결코 유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히 많은 분할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만약에 등분했다면 각각의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 크기도 놈이 되고 이 크기 다 똑같이 다 놈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크기가 이 분할 P의 놈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분할했다면 이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게 P의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P의 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했다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제일 크네요. 그래서 이게 P의 놈이 됩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분이면 이게 다 같아요. 얘도 P의 놈이 되고 얘도 P의 놈이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등분이 아니라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최소한도 하나는 있을 테니까 이런 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놈이라는 개념 그리고 분할이라는 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일반화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균등분할로 이제 의미를 다시 축소해서 다루기 쉽게 이게 다루기 쉬우니까 일반적인 정의를 한 다음에 균등분할로 축소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이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할 모두 n 플러스 1개의 점들을 배열하는데요. 맨 왼쪽 끝점은 x0, 맨 오른쪽 끝점은 xn이고요. 자, 여기를 임의대로 분할합니다. 그냥 임의대로 분할했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는 xk-1번째 점, xk번째 점이 있습니다. 요 간격은 이제 델타 xk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 이 함수 fx가
폐관 AB 안에서 이 함수가 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함수를 유계 함수라 합니다. bounded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역의 값이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이 정해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유계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요 K번째 소구간 안에서도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K번째 소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것이고 함수값이 제일 큰 값이 있겠죠.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림 그리기 쉽게 맨 왼쪽 점이 제일 작겠네요. 그리고 함수를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오른쪽 끝점이 제일 크겠네요. 사실 그런데 증가는 모든 함수가 다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르락내락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맨 왼쪽이 최소값, 맨 오른쪽이 최대값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를 설명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이 이 왼쪽에 이 값이고요. 함수값이 제일 큰 것이 오른쪽에 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K번째 소관에서의 최대값 MK, 얘를 소문자 MK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이 가로의 길이는 요거예요. 요 길이가 바로 델타 XK예요. 요 K번째 소관의 길이. 그 가로의 길이는 이걸로 하고 세로의 길이는 소문자 MK나 대문자 MK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사로 보면 이렇게 노란색 직사각형,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이 잘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 높이를 대문자 MK로 하는 이와 같은 커다란 직사각형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 작은 소구간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그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그렸다라 볼게요. 자, 이제 K번째 소구간에서 제일 작은 함수값을 높이라는 MK를 높이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제일 큰 걸 높이로 하는 커다란 직사각형은 이거예요. 저 크게 확대, 그 K번째 구간만 확대했다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예요. 델타 XK.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에 이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에요. 자,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에어리어 약 잘 써서 A, 그리고 K번째 작은 영역의 넓이란 뜻에서 델타 AK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AK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네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MK 그리고 델타 XK예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고 큰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번째 소구간 안에서의 영역의 넓이가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 MK하고 대문자 MK를 F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K번째 소구간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을, 물론 이 그림상은 XK-1이지만 항상 왼쪽 끝점이 제일 작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제일 작은 이 K번째 소관에서 제일 작은 X값을 편의상 언더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그렇게 약속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이 제일 큰 걸 이 안에서 잡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XK 오버바로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문자 MK하고 대문자 MK를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서 이렇게 되는 적당한 XK 언더바가 존재하겠죠.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 K번째 소구간에서 그 K번째 구간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런 값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사로 보면 여기가 XK 언더바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XK 오버바가 되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면 XK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K번째 소구간 안에서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 다 해봅시다. 즉, 첫 번째 구간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보라색 아랫부분의 넓이가, 잘 보세요, 빨간색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 사이에 있죠. 두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에서도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 이 보라색 아랫부분의 넓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영역의 넓이 델타 A1이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 사이에 있고, 자, 두 번째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델타 A2가 되는데 이거 역시도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 구간마다 이런 대세관계가 다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더해버립시다.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 이들을 모두 다 변변 더해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K가 1부터 N까지 델타 AK,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XK 오버파, 그리고 델타 XK와 같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들을 다 더한 거잖아요.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과 X축, X=A, X=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가 되죠. 우리가 구하려는 전체 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라 표시한다면 얘가 곧 전체 구하려고 했던 넓이 A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이 작은 직사각형들은 뭔지 알죠? 이 보라색 곡선을 넘지 못하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을 나타냅니다. 그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 보라색 직선을 넘는 이 계단 모양으로 되면서 이 보라색 직선을 넘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부등식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는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XK 언더바, 그리고 델타 XK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XK 오버바 델타 XK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가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크고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근사값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참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참값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근사값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만일 참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생각이냐면 극한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극한을 취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놈의 값이 0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리미트 P의 놈이 제로가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곧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했습니다. 일단 극한교를 먼저 다 써놓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의 놈이 0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정의했었죠. 놈은 자, 주어진 임의의 분할 중에서, 자, 이제 이 분할, 아직 안 지운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할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균등 분할하든 임의대로 분할하든 간에 이 P의 놈이 0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큰 소구간의 길이조차도 0으로 가니까 얘네들보다 더 짧은 거는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P의 놈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잘게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리파인먼트, 새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분할했는데 이제 n 플러스 1개가 아니라 100n 플러스 1개, 또 뭐 이런 1000개, 10,000개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가 10개였다고 가정할게요. 점이 10개였다면 100개로, 1000개로, 10,000개로 분할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사이에 점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놈의 값은 달라지죠. 이게 이제 P놈이 되고,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얘가 P놈이 되죠. 즉 분할하면 할수록 P의 놈의 값이 자꾸 줄어들어요. 결국은 0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는 무한히 잘게 쪼개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분할하면 할수록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이 그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사이에 점을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에서 살펴본다면은, 왼쪽 구간에서 처음에는 이 분할하지 않았을 때는 노란색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었고요. 빨간색도 커다란 하나의 직사각형이었는데 이 사이를 분할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노란색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시 바꿔서 표시할게요. 서로 비교하기 좋게. 자, 이렇게 왼쪽 권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은 요거고요. 오른쪽 권에서 작은 직사각형은 좀 더 올라가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을 뿐인데 처음에 노란색 직사각형보다는 초록색 직사각형이 훨씬 더 보라색 아랫부분의 넓이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점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는 이 왼쪽 권에서 이 소관에서 함수값이 최대인 것을 찾아볼까요? 이번엔 요거예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은 요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있던 빨간색 직사각형에 비해서 분할 하나를 하니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조금 더 낮춰졌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이 왼쪽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작은 직사각형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만이 만든 합인데 이것은 작은 직사각형이라서 리만 하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로워 썸 하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만 하합과 리만 상합을 합쳐서 리만 합이라는데요. 지금은 로워 썸, 이제 여기다 이제 아래쪽의 합이에요라는 뜻에서 리만 하합이라고요. 얘는 직사각형이 큰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리만 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퍼 썸이라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분할하니까 리만 상합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리만 하합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하잖아요. 이렇게 분할을 하면 할수록 즉 p의 놈을 0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리만 하합은 자꾸자꾸 증가를 해요. 그리고 리만 상합은 자꾸자꾸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 값을 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상수잖아요. 상수는 극한에 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따라서 얘는 그대로 극한을 취해봤자 A 자체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넓이 그 자체예요. 따라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데 아무리 커도 얘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를 하면서 위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 위로 6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조 증가 수열이 위로 6이면 단조 수렴 정리가 적용이 돼서 이 수열은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수렴합니까 하면은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 위로 6에 있을 때 수렴하는 때 상한, 얘가 상한이 돼요. 슈프리멈 상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반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조 감소 수열이 되고요. 자꾸자꾸 값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줄어들어도 얘를 넘지 못하니까 아래로 6이에요. 아래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 감소 수열이 아래로 6이니까 역시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이 수열은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인피멈, 하한에 수렴하는데 이 수열의 하한은 얘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합은 증가를 하게 되고 상합은 감소를 해서 단조 수렴 정리가 각각 적용돼서 결국은 A가 됩니다. 여기서 A가 우리가 원했던 바로 넓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만 하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리만 하합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언더바를 붙여서 이런 결을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하고 이것을 리만 하적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 적분이라는 뜻에서 로어 인테랄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은 이제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언더바, 오버바를 붙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미분적 분학책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 요즘에 이런 책 잘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엄밀하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리만 상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잘 볼까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이 이거이고 이거의 극한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리만 하적분은요. 이 부등식 관계를 잘 보세요. 이 부등식 관계를 잘 보면은 당연히 리만 하적분은 리만 상적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적분이 가능할까? 언제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게 등호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인테랄 A부터 B까지 언더바와 오버바를 붙인 것이 같을 때입니다. 자, 요거 1대요. 이거 1대.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의 극한하고 오른쪽의 극한이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일 때 이 극한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넓이 A가 돼요. 자, 이때 이게 서로 같을 때는 아래에다 바를 붙이거나 위에다 바를 붙일 필요 없이 언더바나 오버바를 다 떼어내고 그대로 그냥 인테그랄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돼줄 때, 이렇게 돼줄 때는 이렇게 바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호 이걸 사용합니다. 나타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보라색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분값이 구해질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인테그러블하다,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우리는 앞에서 구간이 없었을 때는 부정적분이라 하거든요. 이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라는 뜻에서 정적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정적분, 정확하게 말해서는 리만 정적분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이 리만 정적분의 엄밀한 정의는 보다시피 임의대로 분할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살펴봤던 리만 정적분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균등분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균등분할할 때는 P의 놈이 0으로 간다는 말을 바꿀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n등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히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다뤘던 기호 표기로 바꿔서 표시한다면은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 fx dx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맞지만, 즉 다시 한번 엄밀하게 써볼게요. P의 놈이 0으로 간다 하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언더바를 붙이나 오버바를 붙이나 결국 이게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스타라 쓰겠습니다. 언더바나 오버바는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는 그런 x값이었는데, 제일 작은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으로 선택하든 함수값이 제일 큰 거로 선택하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극한값이.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스타는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델타 x k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엄밀하게는 이렇게 기호 표기가 되는데요. 좌변이 이제 우변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기호 표기대로 다시 바꿔서 본다면 이제는 등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n이 무한대로 간다. n 등분한다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그마가 빠졌군요. 시그마가 빠졌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xk 스타 델타 xk와 같이 되는데, 자, 이제 리미트 이제 균등분할하게 되면은 놈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기호, 우리 책에도 이제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균등분할할 때, 균등분할, 원래 분할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균등분할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고요. 이제 많이 봐왔던 기호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f xk,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타, 그리고 델타 xk인데요. 자, 균등분할하게 되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똑같은 간격으로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간의 길이 B-A를 n등분했으니까 이 하나하나의 간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의 길이든 두 번째 구간의 길이든 K번째 구간의 길이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델타 xk가 어떤 구간의 길이든 똑같으니까 그냥 보통 델타 x라 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를 델타 xk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델타 x 이렇게 써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점을 잡을 때 굳이 이렇게 이 안에 아무 점이나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xk-1, xk일 때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왼쪽 끝점을 잡든 오른쪽 끝점을 잡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타를 안 써서 그냥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다 옆에다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자, xk를 썼다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xk까지 올 때의 거리를 보세요. 여기서부터까지는 a죠. 근데 요 간격이 몇 번 있어요? k번 있잖아요. 여기가 x0, x1, x2니까 델타 x1은 오른쪽 끝점 x1, 델타 x2는 오른쪽 끝점 x2, 델타 xk는 오른쪽 끝점 xk니까 요 간격이 등간격이에요. 요 등간격을 정확하게 k번 해야지 여기에 오잖아요.
A에다가 요만큼을 올라면 XK 위치는 요 XK 여기다 쓸게요. XK는 A 더하기 이 N분의 B-A를 K번 더해야 돼요. 수학에서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할 때는 배수를 쓰니까 K N분의 B-A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XK를 다시 쓰면 이걸로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K N분의 B-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K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분의 B-A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자 오른쪽 무한합을 정적분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X라 보고 얘가 델타 X라 본 거예요. 등분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제 정적분을 이제 이 오른쪽의 무한합은 왼쪽의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정적분을 무한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한합이 결국은 정적분 기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적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또 알고 있다면 무한합을 계산하는 것보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이 무한합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라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리만 합 그리고 적분 가능, 정적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인데요. 뒤에 가서 몇 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자,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기하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거 우리가 배웠었죠. 편의상 fx가 양수였더라 가정하겠습니다. fx가 음수면은 이 정적분의 값은 넓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의상 fx를 그림을 그릴 때 양수인 경우를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fx가. 자,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자, 요 정의로부터 정적분이 결국 무한합이 정적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피적분 함수의 양수가 돼야 넓이의 의미를 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델타 x는 k번째 소원의 길이니까 항상 양수예요. 만약에 fxk 이게 함수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되죠. 음수를 다 더해도 음수고 음수의 극한을 채도 음수니까 적분값이 음수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fx가 양이면 적분값이 양수고 fx가 음수면 적분값이 음수예요. 그런데 이 적분 자체가 넓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앞서 처음에 설명했었죠. 우리의 생각을 넓이를 구하는 대로 초절 제한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fx를 양수를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얘가 양수가 돼야지만이 적분값이 양수가 돼요. 넓이는 양수의 개념이잖아요.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이를 계산할 때는 피적분 함수가 항상 양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절의 후반부쯤에 가서 만약에 함수가 x축 아래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떡하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함수 fx 이렇게 했는데 A부터 C 사이에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 했을 때 그림으로 보면 여기도 넓이가 있지요. 그러나 적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는 A부터 B까지 적분할 때 양수지만 B에서 C까지 적분할 때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쪽의 음수값이 얘보다 더 크다면 전체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그림사로 보면 여기도 넓이지만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적분을 이용해서 잘못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라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럴 때는 꺾어 올려야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할게요.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꺾어 올려서 거울에 반사시키듯이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B에서 C까지 적분할 때는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돼요. A부터 B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고 적분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A부터 B까지는 fx를 적분하고 B에서 C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만이 마이너스 fx가 양수잖아요. 그래야만이 넓이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절의 후반부에서 이런 문제 또 역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적분 자체가 넓이를 의미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 것뿐이지 적분이 무조건 넓이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적분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수학적인 어떤 연산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x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적분하면 되지만 아래에 있을 때는 꺾어 올려서 마이너스를 놓고 구간 나눠서 적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이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에어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아직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fx에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넓이를 나타내려면 엄밀하게는 피적분함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꼭 확인하고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자, 이제 편의상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의 기하적 의미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꼭 fx가 양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럼 fx가 양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동그라미 친 적분은 분명히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저쪽으로 곱해버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f x 바 그리고 b 마이너스 a 이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만약에 피적분함수가 그냥 편에서 양수였다가 가정한다면 오른쪽은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이 왼쪽이 뭘까 하는 얘기인데 b 마이너스 a는 여기서부터까지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오른쪽과 같은 의미가 되려면은 그럼 fx 바의 의미는 이거 가로파이 세우니까 마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x바가 있어가지고 얘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로의 길이는 b-a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fx바로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 값이 여기는 모자르고 여기는 넘쳤잖아요. 근데 이거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넓이가 같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x바가 AB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의 뜻입니다. 왜 평균값이란 말을 붙였는지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리부터 먼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x바가 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가 폐관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관에서 연속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에서 연속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최대 최소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정의로부터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fx는 그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자이면 최소값이고요. 대문자이면 최대값을 지칭하는 기호예요. 자, 이제 이거이므로 이제 말로 설명했어요. 최소값,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할 때, 자,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f보다 g가 더 크면 적분할 때 인테그랄 f보다 인테그랄 g보다 인테그랄 f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자, 조금 전에 여기서 적분의 정의를 잘 살펴보세요. 인테그랄 fx dx는 여기가 리미트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k였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fx보다 gx가 더 작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대수관계 있잖아요. fxk 스타보다는 gxk 스타가 더 작잖아요. 여기에다가 델타 xk를 곱해도 똑같은 델타 xk를 곱해도 이거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 것끼리 더한 것이 당연히 더 크지요. 여기다 리미트를 취한 거 당연히 극한을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이게 인테그랄 fx고 이게 인테그랄 gx니까 당연히 리만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피적분 함수가 큰 게 당연히 적분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성질로부터 이 식의 양변에다 적분을 취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 d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 dx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m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고 피적분함수 이름은 구간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건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는 정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을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자세하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질을 이해하려면 정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할 때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했던 그 정의를 이용해서 왜 그런지도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도록 할게요. M, 여기가 B-A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B-A는 구간의 길이에요. 자, A보다 B가 더 큰 값이니까 B-A는 양수예요. 이 식의 양변을 B-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럼 이거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함수 fx 했는데 이 말은 곧 소문자 m, 이게 소문자 m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림사로 보면 이쪽이 대문자 m이었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보면은 이 값은 보다시피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 어딘가에 뭔가 있겠죠. 그걸 뭐 알파라 놔봅시다. 편의상.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알파 이렇게 되는 뭔가 있겠죠. 그럼 알파가 되는 함수값이 알파가 되는 그런 x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x 바라 놓은 것 뿐입니다. 즉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는 fx 바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음과 대문자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테니까 적어도 이 안에 어딘가에 알파 있을 것이고 이 알파가 함수값이 될 거 아닙니까? 요 곡선의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이거든요.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값인지는 몰라도 한 값을 넣었을 때 그게 알파와 똑같아지는 값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속함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알파가 되는, 알파가 곧 fx파가 되는 b-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이거인 이런 x파가 구간 a, b 안에 이거 개구간이라도 좋고 폐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폐구간을 표시했으니까 폐구간을 씁시다. 안에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증명을 했고요. 왜 이 정리를 제목을 붙일 때 평균값 정리라 했을까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따로 다른 정리를 먼저 증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는 뒤에 가서 우리가 라이프니츠 정리를 증명하려고 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두세요. 다시 말해서 적분값을 구간의 길이 곱하기 이 함수값하고 곱하게 되는 그런 적당한 x바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의 뜻입니다. 자, 일단 이 정리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따로 명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다른 미분적분학 교재를 보면은 이 정리를 미분적분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기본 정리다 해서 미분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펀더멘탈 시어렘이에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폐관의 b 안에서 연속함수일 때 폐관에서 정의된 함수, 자, 이렇게 fx를 a부터 x까지 적분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함수를 여기 x만의 함수, 자, 여기를 다시 칠판에 있는 걸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함수 fx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a부터 x까지 ft dt, 이 t는 매개 역할하는 변수예요. 여기 a는 상수고 x가 최종 변수인데요. 이 최종 변수만의 함수로서 fx를 놓은 것 뿐입니다. 자, 만약에 함수 fx를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함수는 이 소문자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앞 시간에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앞서 배웠던 부정적분은 구간이 전혀 없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부정적분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도 부정적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즉 부정적분이라는 얘기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는 f'이 소문자 f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 f면 소문자 f는 대문자 f의 도함수라고 하고 미분하기 전에 있던 이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역도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원시함수.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역도함수, 원시함수 또는 그냥 부정적분 혼유에서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부정적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의 부정적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여러 여기 플러스 C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붙이고 그냥 쓴 거니까 얘가 그냥 하나의 부정적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대문자 fx를 미분한 것이 소문자 fx가 돼주기만 하면은 부정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도함수의 정의로부터.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미분한 게 이게 나올까요?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예요. 자, 도함수의 정의 우리가 미분편에서 배웠었죠.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결과적으로 이거 델타 x분의 1이고 이거에서 이걸 빼는데요. 자, 여기가 x일 때 x거든요. 그러니까 fx 더하기 델타 x라면 인테그랄 a부터 x 더하기 델타 x ft dt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x는 요거 자체예요. 정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a부터 x까지 ft dt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1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하도록 하죠. a부터 x 더하기 델타 x ft dt가 되는데요. 자, 정적분에서 아래 끝 위 끝을 바꾸잖아요. 아래 끝 위 끝을 바꾸게 되면은 그럼 부가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왜 아래 끝 위 끝을 바꿨을 때 부가 반대가 됐을까요? 그것은 리만 정적분의 정의 때문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 fx dx 이걸 계산할 때 리미트, 자, 이제 p의 놈 그냥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균등분할하는 걸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n이 1부터 k가 1부터 n까지, 그래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fx가 있었고요. fxk k라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델타 x를 n분의 b-l에 써놓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A, B잖아요. 자, A부터 B까지 할 때 A부터 B, from to의 뜻이잖아요. 여기 델타 X 역할하는 이 부분을, 델타 X 역할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from to니까 자, 이제 끝점에서 시점을 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호 표기로부터 그럼 인테그랄 B부터 A라면 어떻게 될까요? B부터 A라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이 리미트 시그마 f xk가 되는데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from 2가 되어버렸으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얘가 파란색 델타 x였고 이게 그러면 파란색 델타 x랑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파란색 델타 x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리미트 시그마 fxk 그리고 델타 x를 쓴다면 리미트 시그마 fx 델타 x가 리미트 시그마 fx 델타 x가 a부터 b까지 적분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은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면 원래 있던 적분 값의 부가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정의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 알 수 있겠죠? 결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정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호 표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성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몰라도 공식을 외워버리고 그냥 하면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활용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수학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수학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경제 분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을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래 끝 위 끝을 바꾸니까 부가 반대가 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1이고요. 자,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구간 AB 안에 만약에 여기에 x1이 있었다라 가정해봐요. a부터 x1까지 적분하고 x1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한꺼번에 적분해서 계산해도 되죠. 나눠서 넓이를 구하나 한꺼번에 구하나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자, x부터 a까지 적분하고 a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 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가 있고요. 중간에 a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x부터 a까지, 그리고 a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 적분이니까 당연히 x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평균값 정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거 보세요. 이 구간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미리 증명했던 평균값 정리로부터, 자, 그러면 앞서 이렇게 바, fx 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x 바라 쓰지 말고요. x하고 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여기 아까 a를 따로 썼으니까 다른 용도로 씁시다. 이제 c라 써볼게요. 뭐 아무 알파벳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x하고 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c가 놓여서,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로부터 요 c에서의 함수값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얘를 높이라는 직사각형, 요 가로는 이거고 세로가 이거게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아지게끔 하는 그런 요 패관 안에 요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c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c가 x하고 x 플러스 델타 x 안에 존재합니다.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런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가 요 간격이거든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오른쪽 끝점은 왼쪽 끝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델타 x는 x로 가니까 가운데 껴있는 c도 x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c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c가 x로 가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c가 x로 가니까 이걸 x라 쓰면 됐죠. 자, 이제 증명이 끝났네요. f'x는 f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앞서 설명했던 평균값 정리로부터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 앞으로 이런 꼴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 적분교는 이제 정적분이 아니라 하나의 부정적분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런 꼴로 시점이 상수이고 종점이 변수로 되어 있는 이런 꼴의 부정적분을 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시점, 종점이라 편의상 표현을 할게요. 여기 매개역하는 변수 t 대신에 종점을 대입한 거예요. fx, 종점 대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를 이용하면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 우리 책에서는 그냥 미분적분학의 기본정리라 되어 있는데, 얘를 first fundamental theorem, 얘를 second fundamental theorem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얘로부터 얘가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리만 정적분을 무한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함수의 이 대문자 fx는 한 부정적분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소문자 fx,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임의의 한 부정적분이라면 이 정적분의 문제를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피적분 함수의 역도함수, 즉 한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요 시점 종점이라 했었죠.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건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요.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분과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분기호와 도함수 서로 호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은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인테그랄 썸의 약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라이프니츠가 썸, 다 더한다는 개념으로 아래 위를 길게 s를 늘려서 만든 수학 고유의 기호입니다. 다 더한 다음에 미분은 잘게 분할한다는 뜻이거든요. 다 더한 다음에 쌓아간 다음에 잘게 분할하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적분하고 미분이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즉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정적분의 개념과 부정적분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분의 문제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첫 부분에 부정적분을 먼저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적분의 문제를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 원리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찾기만 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앞서 했던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gx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우리는 대문자 fx가 임의의 부정적분이고 얘도 조금 전에 미분적분하기의 제일 기본 정리로부터 얘도 하나의 부정적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라 하면 방금 전에 배웠던 바에 의해서 G'X는 분명히 fx가 됩니다. 그런데 대문자 fx도 역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니까 또한 대문자 fx도 미분하면 소문자 fx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따라서 대문자 gx나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역도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한 역도함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역도함수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보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부정적분, 여기 임의의 부정적분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 역도함수에다 c를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서 우리가 기호표기를 약속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므로 자, 이 식에다가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x 대신에 a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시점과 종점의 같은 적분은 0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시점과 종점의 같은 적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역시 리만 정적분의 정의 때문입니다. 자, 인테럴 a부터 a까지 자, fx dx인데요. 앞서 a부터 b였었잖아요. b 대신 a를 쓰면은 리미트 시그마 fxk 그리고 여기가 n분의 델타 x 대신에 n분의 b-a였었잖아요. 여기가 b였을 때. 그런데 여기가 a가 되니까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떤 값에다 0을 곱해도 다 0이고 0을 더해도 0이고 0의 극한치에도 0이니까 이게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은 이 델타 xk 부분이 0이 나와서 항상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이니까 이 GA가 0이 나옵니다. GA가 0, 이거 0이에요. 그래서 C는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GX를 다시 보겠습니다. GX는 넘기면 FX 마이너스 C인데 C가 FA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요거 이므로 X 대신에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GX에서 여기가 B면 여기가 B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인테럴 A부터 B까지 F, 자 이제 요 T는 맥에 역할하는 변수잖아요. 어떤 변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X를 쓰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X가 있었기 때문에 T를 쓴 거고요. 자, 지금 이게 상수로 바꿔놨으니까 X라는 변수를 써도 무방합니다.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하든 X에 대해서 적분하든 Y에 대해서 적분하든 피적분함수의 모양과 구간이 동일하면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즉 이것은 인테럴 0부터 1까지 t dt를 적분한 값도 2분의 1이고 인테럴 0부터 1까지 x dx를 적분한 값도 2분의 1. 값이 변함이 없어요. 피적분함수의 모양과 구간이 동일하면 알파벳의 선택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a부터 b까지 fx. 자, 이제 요거 이게 gb가 된 거예요. gb. 그럼 여기가 fb 마이너스 fa가 됐죠. 자, 증명이 끝났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소문자 fx에 임의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를 했을 때 아래끝 a, 위끝 b에서 위의 식은 결국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면은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뺀다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제 소문자 fx의 역도함수를 찾아서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해서 빼면 그게 바로 정적분의 값을 구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미분적분하기의 제2기본정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호 표기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가서 왜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 말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분편에서 이미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였었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라 말을 붙였던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b-a분의 인테럴, 자, 적분기호를 위에다 올려 쓰겠습니다. b-a분의, 자, 이제 이 기호 표기로부터 얘는 fb-fa가 되죠. 자, 여기에서 볼까요? 이 소문자 f는 이거를 미분한 모양이니까 다시 쓰면 f'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게 평균값 정리. 자, 보세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예요. 평균 변화율, 한 점에서의 미분 개수니까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제 얘는 마치
대문자 f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러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예요. 이건 마치 일변수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기호 표기로 표시한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문자 fx예요. 그래서 한 점, 여기가 x바, 이게 f'x바. 그래서 마치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미분편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와 같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하자라고 말을 붙인 것뿐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정리들을 살펴봤습니다. 평균값 정리, 미분 적분하기 제1, 그리고 제2 기본 정리 등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리들, 이 중에서 몇 개는 아까 다 말로 설명했던 내용들이래요. 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손쉽게 증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아래 거 위 끝을 바꾸면 부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구간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도 돼요. 나눠진 적분을 합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단 이 C가 A, B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미트 시그마에서 상수는 시그마 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정적분에서도 상수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분을 나눠서 할 수 있죠. 이 3번과 4번 두 개를 합쳐서 선형성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셈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고요.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 분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리미트 시그마를 바꿔놓고 보세요. 그러면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리 가능하고 리미트도 덧셈에 대해서 분리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적분도 선형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리니어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치환적분 한다는 뜻이에요. 치환적분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UT를 X라 바꿔놓으면은 요거 미분한 것은 바로 DX가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T가 A일 때 대하는, T가 알파군요. T가 알파일 때 대하는 X가 A고 T가 베타일 때 대하는 X는 B. 치환적분을 할 수 있어야라는 얘기고요. 6번은 앞서 배웠던 부분적분법을 정적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서 부분적분법을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설명했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전미분에서 만든 모양이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F 곱하기 G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G 프라임 DX 예, 같은 말입니다. 정적분에서 부분적분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큰 게 당연히 적분값이 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미분적분하게 제일 기본 정의를 다시 설명한 것뿐입니다.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원래 함수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 괄호가 아까 대문자 fx고 대문자 fx를 미분한 게 소문자 fx가 된다는 것. 그래서 8번은 결국은 미분적분하게 제1 기본 정리를 다시 설명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미분적분하게 제1 기본 정리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미분적분하게 제1 기본 정리는 뉴턴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베로우 교수가 처음에 만듭니다. 간단한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작 베로우 교수하고 별도로 뉴턴은 자신이 또한 이 미분적분하게 제1 기본 정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킵니다. 바로 이 9번이 뉴턴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미분적분하게 일반화된 기본 정리입니다. 요 밑에도 라이프니츠 공식이라 하는데요. 이건 라이프니츠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미분적분하게 제일 기본 정리를 업그레이드한 정리예요. 자, 이 정리도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리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기호 표기를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증명해 볼게요. 9번. 자, ddx 인테그랄 자, ux 그리고 vx 이게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주 사용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증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소문자 f의 한 역도함수를 대문자 ft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 표기처럼 시점과 종점을 ux, vx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ux, vx예요. 그래서 미분적분하기 제1 기본 정리를 이미 증명했으니까 종점을 대입합니다. 이 기호 표기 방법처럼 합니다. fvx 간단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얘도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냥 활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니까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마이너스 뺄셈에 관한 도함수니까 각각의 미분에 뺄셈을 하면 되잖아요. 얘도 합성되어 있어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뭐예요? 소문자 f의 한욕도 함수가 대문자 f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하면은 당연히 소문자 f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문자 f, 그 다음에 vx, 그 다음에 v'x, v'을 dv dx로 쓴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요거 대문자 f를 미분한 건 소문자 f u x 그리고 u'x예요. 역시 얘도 du dx를 u'이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일반화된 미분적 분학의 제1기본정리 라이프니츠가 찾은 정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앞서 미분적 분학의 제1기본정리를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미분적 분학의 제1기본정리. 자, 이걸 미분하면 자, 이제 종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죠. fx.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냥 종점을 대입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게 시점, 이게 점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시점 종점이라 얘기를 할게요. 시점 종점이 있을 때 여기가 x만의 함수, x만의 함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ux, vx란 말 뜻은 x만의 함수가 들어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ux, vx 이렇게 했을 때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종점 미분한 거 곱합니다.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종점 미분한 거 곱하고 마이너스 시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을 미분한 걸 곱한 걸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외우면은 여기 등호입니다. 그렇게 외우면은 이거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일반화된 미분적 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예요.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